그러니까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 사이에는 현재도 지금 줄다리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미국 정부는 자기들이 지금 그 어떤 승기를 잡았다고 할까?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제재하기 위해서 시행된 여러 가지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건드리지만 또 못한 결과가 오는 거 아니냐. 자, 지금 미국 대선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다시 또 중국과의 이 관세 전쟁이 또 아주 치열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중국은 지금 이 상황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요? 중국은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중국에 대한 압박은 더 심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누가 돼도 중국한테는 더 상대적으로 더 나쁜 상황이 올 거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이든이나 트럼프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돼 있는 반면에 해리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연구돼 있지 않고 또 하나는 바이든 진영이나 트럼프 진영에는 커넥션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그동안 많이 해왔는데 해리스 쪽에는 이제 그런 게 별로 없었죠. 상대적으로 거의 없었으니까 이제 해리스 쪽을 해리스 그룹의 커넥션을 만들기 위한 이제 그런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있죠. 중국이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관세를 또 뭐 세게 올리거나 했을 때 중국 입장에서 또 대항할 만한 지금 정책적인 수단들이 자기들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충분히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든 이 난관을 극복해 가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액션은 이미 하고 있는 중이죠. 첫 번째는 미국 시장을 잃더라도 유럽 시장을 잃을 수 없다는 입장인 거고 근데 유럽이 또 EU 집행부는 그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이다 보니까 유럽의 여러 국가가 입장과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점에 착안해서 유럽을 국가별로 각계격파해 가면서 일치된 의견을 내지 못하게 하고 중국에게 이로운 결과를 유도해 나가는 이제 그런 정책 하나 피고요. 또 서방 시장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대체 시장으로서 소위 글로벌 사우스, 그다음에 그 상하이 클럽 국가들, 그리고 남미 국가들, 아세안 이런 쪽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지금 무진 애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서방에 대한 우회 시장, 우회 가공 시장으로서 말씀드린 아세안, 뭐 인도 이런 데들이 지금 그 활용되고 있죠. 지금 이제 11월 달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이제 중국 때리기는 점점 심해질 것 같은데요.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중국도 거기에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볼까요? 아니면 거기에 자기네들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거기에 좀 뭔가 관전을 좀 할까? 참여를 할까? 어떻게 보세요? 중국 정부야 그 대외적으로 자기들은 미국 선거 어느 나라의 선거에도 관여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상당한 그 여론전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첩보전을 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되고 있고 사실 어제만 해도 또 그 뉴욕주에서 또 사건이 하나 있었죠. 뉴욕 주지사의 그 부비서실장이 사실은 중국 정부를 위해서 일해왔다. 스파이였다.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중국 정부를 위해서 뭐 일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그 나왔으니까. 근데 사실 그런 노력은 계속해 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그 플랜들 그리고 좀 숨겨놓은 어떤 카드, 그러니까 상대를 만족시키든 아니면 뭐 위협적인 어떤 뭔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든 그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을까요? 그것은 틀림없이 준비되고 있었고 또 준비하고 있다고 봐야 하죠. 중국 입장에서 대미 관계처럼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 것들이 아직 언론에 나오진 않았죠? 언론에 나온 것은 없고요. 실제로 지금 미 행정부와 그러니까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 사이에는
현재도 지금 줄다리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것이 지금 왔다 갔다 이렇게 기량적으로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는 중으로 보이는데 지금 어떻게 봐도 미국은 중국을 두들겨 패는 입장에 있고 네. 중국은 좀 패지 말라고 하는 입장에 있는 건 틀림이 없죠. 그래서 수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미국 쪽에서 들은 얘기로는 미국 정부는 자기들이 지금 그 어떤 승기를 잡았다고 할까? 그러니까 이니셔티브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고 네. 중국이 여기에 지쳐서 행여라도 오판을 하지 않게 만드는 것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미국의 중국 때리기도 물론 진행 중이지만 유럽도 물론 그 경제적인 어떤 생존 문제와도 연결되니까 그렇겠습니다만 뭐 네. 전기차가 됐든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관세 예.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 쑥 들어갔어요. 유보하는 상황으로. 네. 뭐 특별히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유럽의 기본 입장은 이거죠.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건 알겠는데, 그리고 미국이 지원해달라는 건 알겠는데,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하면 유럽은 경제적으로 손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엄청난 그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독일은 더더군다나 이 최종 사용자 제품보다 네. 부품과 그 산업 제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죠. 시장에서 네. 잘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엄청난 규모로 그 거래를 하고 있는데 미국으로 인해서 그걸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독일이며 프랑스며 이태리며 이런 주요 국가들의 경제에 영향을 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는 미국이 충분히 주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미국은 디커플링을 하더라도 우리는 디리스킹을 하겠다. 네. 이런 입장이 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참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겠네요. 근데 어쨌건 중국 그렇게 견제를 해도 말씀하신 대로 각 나라들마다 중국의 정말 그 과잉 생산으로 인한 그래서 뭐 태양광이 막 되게 힘들었고 그다음에 전기차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버릴 수는 없잖아요. 네네. 이게 이 관계가 우리도 그렇지만 예.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도 지금 전년 대비해가지고 전체 수출 비중에서 한 10%가 줄었다. 한 30%씩 중국 수출하다가 이제 20%로 줄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각 나라들마다 중국 시장을 향한 어떤 대비책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나요? 국가별로야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실제로는 유럽 같은 경우나 미국 같이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으로부터 사는 많은 물량의 상품을 네. 한꺼번에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으로부터 직접 수입이 많이 줄었지만 사실 중국 제품이 동남아나 멕시코 등에서 재가공돼서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상당하다고 지금 보고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중국 기업들의 제품이 미국이나 유럽으로부터 없어지거나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줄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더 소요만 되는 것이고 지금은 어려운 난이도를 높이고 있는 정도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현상에 대한 그 걱정을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기업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과잉 생산에 대한 우려가 요즘 최근에 다시 네. 떠오르고 있는 게 반도체 관련해서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네네. 미국의 반도체 규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중국이 상반기에만 33조 원어치의 반도체 장비를 구매를 했다. 네. 이것이 미국, 한국, 대만, 일본 4개 나라의 비용을 다 합친 것보다도 큰 금액이다. 뭐 이러면서 네. 이것도 반도체 쪽에서 어떤 또 상황,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나올 것인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중국 내부에 지금 반도체와 관련된 그 산업에 대한 그 분위기, 흐름은 어떻습니까? 일단 중국의 반도체 소비는 우리 뉴스에 많이 나오는 거는 최첨단 제품이 뉴스에 나옵니다.
네. 뭐 엔비디아의 뭐 AI 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게 나오죠. 그렇죠. 근데 시장에서 보면은 중국에서 소비되는 판매되는 반도체의 절대 부분은 그렇게 그 최첨단 제품이 아니고 네. 예, 그 뭐 7나노 뭐 이런 제품이 아니라 뭐 40나노, 뭐 180나노 뭐 이렇게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좀 레가시, 레가시라고 레가시 반도체 제품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중국 쪽에서 입장에서 볼 때 문제가 되는 거는 최첨단 반도체는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네. 정말로 뼈 아픈 거는 이 레가시 반도체에 대한 데미지를 받는 게 가장 뼈가 아픈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그 미국의 새로운 제재가 일단 설비를 팔지 않는 거, 아, 설비를. 제조 설비를 팔지 않는 거, 이게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 이번에 그 네덜란드에서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기존 판매된 설비에 대해서 AS를 제공하지 않겠다. 아, 이거는 그러네요. 진짜 심각하겠네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수백억 하는 장비를 샀는데 뭐 나사 하나 잘못돼서 이게 안 돌아가는데 AS를 못 받으면 이게 우스운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 수요를 생각해서 지금 당겨서 막 설비를 지금 모으고 있는 중인 겁니다. 네. 그래서 자기들이 국산화 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그런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노력들 결국에는 반도체 산업에서 우리가 일본하고 그럴 때도 있었잖아요. 그 네. 반도체 소재 가지고 네. 소재 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것이 우리의 기술력과 자립도를 확 끌어올렸던 것처럼 네. 중국의 이러한 노력들이 결국 성공할 것으로 보시나요? 중국의 자립도가 반도체 자립도가 놀라가는? 그건 아마 누구도 단언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쫓아가는 입장에서 상당 부분 쫓아올 거라는 거는 누구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이죠. 네. 지금 중국에요. 대형의 대학에 반도체과, 네. 그러니까 그 연관 학과가 아니고 반도체과에 네. 입학 정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수십만이에요, 수십만. 1년에? 예. 그럼 완전 목숨 걸었네, 진짜. 그래서 지금 매년 반도체 엔지니어가 수십만 명씩 나올 텐데, 네. 예. 거기에다가 중국이 반도체 기술의 국가 전략적 가중치를 핵 전략과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렇게 지금 거국 체제로 나가고 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몇 년 후면은 뭐 미국을 앞지른다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네. 그러나 쫓아가는 노선에 있는 기술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빠른 템포로 쫓아올 거라고는 우리가 예상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반도체 산업이 큰 타격을 받지 않겠냐. 그 경쟁자가 생기면서. 네, 그런 의견을 밝히는 전문가분들이 꽤 계십니다. 이게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제재하기 위해서 시행된 여러 가지 정책이 거꾸로 중국이 전력 투구해서 반도체 기술을 자체 개발하는 결과를 초래해서 네.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건드리지만 또 못한 결과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전문가분들도 뭐 ASML 사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사실 인텔 사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예,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 정부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계속 규제를 해나가려는 이유가 뭘까요? 오히려 그렇죠. 그게 그 키우는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요. 아, 그것이 캠페인에 도움이 되니까. 예, 이 팬데믹 오기 전까지만 해도요. 네. 미국 상원이나 하원에서 막 중국 때리고 중국 저 사람들 안 된다, 뭐 제재해야 된다, 뭐 어째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은 아주 소수였어요. 네. 그리고 너무 과격해, 지나쳐, 이런 평을 들었거든요. 네. 지금은 그 사람들이 이 중진으로 다 됐어요. 아. 예, 그래서 지금 워낙 여러 가지 팬데믹 겪고 여론이 나빠지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입장을 취해야
상원이고 하원이고 의원에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의회가 다 반중으로 지금 가 있죠. 네. 이제 완전히 적대국이 된 느낌이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그 각 나라들이 또 경계심을 갖는 게 알리, 템으로 그 예. 명칭되는 이 기업들, 네.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뭐 엄청나게 저가 상품을 무기로 해가지고 침투하고 있잖아요. 네. 이것이 결국 B2C에서 B2B까지 들어가면서 상당히 그 유통시장을 각 나라의 유통시장을 장악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면서 경계심이 커지는 상황인데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나요? 상황이?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그 테무 같은 경우에 네. 테무 같은 경우에 그들의 이커머스 전략은 한마디로 저가예요. 저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내에서도 이 테무 플랫폼에서 돌아다니는 제품의 가격을 당할 수 있는 기업이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테무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한국 기업들 보고 너희들 제품도 우리가 팔아줄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제품이 테무 같은 플랫폼이 없어서 못 팔았습니까? 가격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없다. 한국에서는. 그 경쟁력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가격으로 만들 수가 없죠. 우리 구조는. 그나마 전에는 중국에서 만들었겠지만 중국에서 만들어도 중국 기업이 안 되는데 한국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서 모르죠. 베트남에서 만들어서. 그러면 테무가 베트남이라고 안 가나요? 네. 그래서 이 가격 경쟁력을 국제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이상에는 테무 아니라 테무 할아버지가 와도 네. 우리 시장에 B2B로 작용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군요. 예,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우리 시장 내에서 기업 간의 B2B로 일하고 있던 부분을 테무 쪽이 B2B로 들어와서 잠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공장들의 대부분이 그동안 중국에 있었고 우리 그동안 원자재며 그 부자재며 거의 다 중국에서 들여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큰 변화 없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어쨌건 이러한 중국 뭐 여러 가지 경기 침체라든가 디플레이션이라든가 여러 우려 속에서 또 미국의 견제를 받아가면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이 뭐 다들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짝 글로벌 양강으로 인정받고 미국을 뭐 추월하냐 뭐 이런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던 중국의 GDP가 이제 확 다시 차이가 벌어졌다. 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네. GDP 성장이 이제 이전 같지 않고 그 중에 또 하나의 큰 요인은 지금 미국의 GDP 성장이 컸죠. 아, 미국은 더 커지고. 예. 그래서 이제 격차가 훨씬 더 크게 이제 나타난 면이 있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단기적으로는 이 현상에 큰 변화가 오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분위기가 작년만 해도 저희가 중국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경쟁력이랄까요? 시도하고 있는 어떤 것들, 뭐 예를 들어서 그 디지털 네. 위안화라든가, 네. 그 다음에 뭐 저 러시아하고 그 브릭스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통화를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그 위협적으로 생각했었는데 네. 올해 들어오면서부터는 그런 의견들이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 뉴스가 줄어든 거죠. 그쵸, 뉴스가 줄어들더라고요. 예, 실제로 중국은 브릭스에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고 네. 지금 중국 베이징에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중국과의 그 큰 행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아프리카 50개 국가 정상들이 다 베이징에 왔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을 대항하기 위해서 또 미국 시장을 대체 시장을 찾기 위해서 지금 전략적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그 작년에 그 말씀을 들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중국이 그 1대1로 사업을 통해서 여러 나라 지금 말씀하신 뭐 브릭스 국가들이 됐든 아프리카 뭐 동남아 국가들에 투자했던 돈들 지금 그게 회수하기가 어렵다. 뭐 상당한 거기에서 그 손실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게 중국 내부에서도 좀 문제가 되고 있나요? 중국 내부에 나오고 있는 뉴스로는 그런
뉴스는 안 나오죠. 아, 예, 통제가 되겠군요. 예, 중국 내에는 다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저는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1대1로 사업 자체가 경제가 주목적인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중국이 어떤 국가 전략적으로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군사 안보적으로 해외 보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니까요. 네. 예. 그렇다면 이것은 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크게 이거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정책을 또 새로 만들거나 할 이유는 없다. 전략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는 달성을 한 겁니다. 일단 1대1로 중에서 해양 노선은 지금 많이 망가졌지만 지금 유럽으로 가는 철도길은 지금 잘 돌아가고 있고요. 네. 거기에 대한 효과를 지금 보기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싱가포르까지 연결하는 캐세이 쪽에 고속 철도망도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어요. 그렇군요. 하여튼 뭐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미국이 더 압박을 가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건데, 하여튼 이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 낀 뭐 새우등 터진다고 너무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생기니까 참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한국 경제도. 네네. 앞으로 한국 경제가 좀 이 가운데에서 우리의 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취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방법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안 됩니다. 다만 한 가지는 좀 안타까운 것이 피동적으로 앉아 있으면 아마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이다. 네. 라는 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 미국 주도하의 경제 체제 내에서 열심히만 하면 됐던 한국은 이미 갔다. 네. 지금은 우리 살 길을 찾아서 미국, 중국 입장 따지고 일본 입장 따지고 러시아 입장 따져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먼저 행동을 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 네. 그러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 몫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중국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글로벌리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이철 박사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